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 강화 방안 연구를 맡은 윤정수 박사입니다. 이 연구는 사실 단년도 사업은 아니고요. 이제 전년도 그리고 올해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저희가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 연구를 위해서 쭉 이제 여러 가지 인원들을 검토하고 또 나와 있는 그런 탐사 사법 통계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일단은 스토킹 범죄자들 연구가 사실은 일단 실질적인 연구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열심히 입법 연구들을 많이 수행했는데 이 범죄자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런 실질 연구가 부족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실증 연구들의 어떤 부족을 많이 토로를 했고, 그래서 1~4년도에는 이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들을 파악하는 그런 연구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결과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목적은 당연히 이제 2021년 10월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현재 지금 스토킹 처벌법의 그 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가 거의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매월 2,000건 이상에서 3,000건 미만으로 사건이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3만 건 정도로 아주 신고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이 스토킹 사건이 강력범죄로 비화돼서 그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가장 우려할 만한 것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접근을 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강력범죄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상당히 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왜 이렇게 스토킹 범죄자들이 이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고 또 그런 폭력 행위를 계속 이어나가는지 어떤 그런 처벌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것들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범죄자의 특성 중에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를 좀 파악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 스토킹 범죄자의 범죄 유발 요인들을 파악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저희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들이죠. 수용자들을 거의 전수조사 하다시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수사 재판 기록도 조사하고 또 심리 검사도 수행을 하고 또 직접 교도소를 방문해서 심층 면담도 실시를 하면서 특성 파악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는 스토킹 처벌법 분석을 통해서 이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주요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요,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스토킹 범죄자의 특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이제 보호관찰 대상자까지 같이 조사를 할 거기 때문에 아마 2년 전까지 연구가 되면은 전반적인 그림을 좀 더 잘 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대다수는 일단 남자였고요. 40, 50대 중장년층이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이 45.63세였습니다. 중년층이 상당히 좀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결혼 상태를 보면 미혼이 절반을 차지하고 약 42%가 별거나 이혼 혹은 사별로 그 사건 당시 결혼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있었으며 대다수가 이제 혼자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 66.1%였고요. 직업은 무직과 일용직을 합친 비율이 76.9%로 상당히 많습니다. 대다수는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평균 전과 횟수가 11.28회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표본의 52.7%가 만성적 음주, 남용을 보고하였고 41%는 과거에 정신질환 이력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범죄 사건의 특성을 보면은요, 스토킹의 지속 기간이 평균 8.63개월입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죠. 1년 넘게 지속한 스토킹도 무려 15%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체 사건 중에 67%가 스토킹 사건에서 폭력 범죄가 동반이 되었으며 신체적 폭행이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었고 그 외에 특수상해나 특수재물 손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나 강제 추행 같은 성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아주 다양하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전체 사건 중에서 82건, 즉 73.2%가 한 가지 이상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부과받았으며 보호 조치를 부과받은 경우에 위반하지 않은 가해자는 22%에 불과하였고 잠정 조치 위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특성을 보면은요, 아까 이제 가해자의 평균 연령이 한 45세쯤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제 이에 맞추어서 피해자도 평균 연령이 한 43세 정도로 중장년층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건의 61.6%가 과거의 배우자 또는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음을 알 수 있었고요. 17%는 잘 아는 사람, 그리고 11%는 일면식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왔고, 저희가 검토한 사건 중에서 대략 한 2.7% 정도가 유명인,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스토킹 사건이었습니다. 스토킹을 세부 유형별로 좀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유형의 특성을 보는 이유는 스토킹의 어떤 그 구조적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인데요. 4개의 세부 유형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전체 표본 중에서 이제 거절당한 자가 가장 많았는데, 이 거절당한 자는 주로 이제 과거의 연인 관계, 배우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별 요청이 있은 후에 그 과거에 이제 그 파트너를 대상으로 해서 폭력이나 이런 것들 행사하면서 스토킹을 한 경우입니다. 이 비율이 67.9%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능한 구애자라고 해서 데이트 기회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스토킹하는 게 17% 정도. 친밀관계 추구자들이 한 8% 정도 되는데, 이 유형은 그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 굉장히 병적으로 집착을 하는 그런 경우이고, 이 친밀관계 추구자가 굉장히 스토킹 기간이 긴 것을 아나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때문에 스토킹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유형은 주로 분개한 자의 구별이 되어서 한 7% 정도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주목한 것은 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절당한 자 유형인데, 이 유형의 교제 시 폭력 여부를 저희가 확인한 결과 확인 불가를 제외하고는 72.4%가 교제 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져서 상당히 높은 유형의 비율이 스토킹 이전에도 이미 그 교제하고 있던 사이에서 내지는 뭐 동거나 연인 관계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폭력을 장기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들을 그 심리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들이 혹시 정신병력 이력이 있는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신병력 이력은 무능한 구애자와 분개한 자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요. 거절당한 자와 친밀관계 추구자도 물론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정신병력 이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무능한 구애자는 분개한 자보다는 좀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지속 기간을 세부 유형별로 보면 친밀관계 추구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긴 평균 지속 기간은 20개월 정도를 보여주고, 이는 거절당한 자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폭력의 동반 여부를 보면 거절당한 자 유형은 약 80.3%가 스토킹 범행 시 폭력을 사용하고 있고, 친밀관계 추구자는 약 절반가량이, 무능한 구애자 유형은 약 3분의 1가량으로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서, 확실히 이제 많은 문헌에서 이 거절당한 자, 즉 전 연인, 전 배우자 이런 관계에서 스토킹을 했을 때 가장 폭력 사용 비율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연구는 저희 그 연구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심리적 특징은 이제 저희 그 연구 요약 보고서에서 보시면 거기에 이제 심리 검사하는 프로파일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스토킹 범죄자 중에서 뭐 정서적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소위 말하는 그 비군 성격 장애라고 해서 상당히 그 정서 조절이 조금 힘들고 굉장히 충동적인 것을 특성으로 하는 그러한 경계선적 특징이라거나 반사회적 특징의 성격 장애 문제가 어쨌거나 일반 성인 표본에 비해서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이들 중도 상당수는 굉장히 문제시되는 그런 음주 습병과 알코올의 의존적 특성을 갖고 있고, 또 이들 중에 일부는 자살에 대한 관념이나 스트레스 경험 정도가 높으면서 타인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 등 공격적 태도 혹은 행동을 보이는 특성이 나타났습니다. 심층 면담을 통해서 이들의 어린 시절도 파악을 했는데 굉장히 불행한 어린 시절들을 보낸 사람이 많았고요. 일단 가정 환경이 아동기 양육자와 굉장히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또 가정 폭력에 노출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가정 내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청소년기의 가출과 배임으로 이어졌고, 또래 집단과의 일탈적 생활 속에서 성인기에는 원치 않는 임신이나 이른 결혼, 조직폭력의 경험, 유흥업이나 불법의 종사 등 부정적인 생활 방식을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또 이들이 어떤 여성관도 굉장히 건전한 이성관을 확립하지 못한 결과라 해서 여성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고, 외도를 일삼거나 상대의 거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강압적 행동을 보이는 등 건전한 어떤 이성관계를 맺기 위한 어떤 그러한 기술력도 상당히 부족한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어떤 그들의 그 성인기에서의 결혼생활이나 이런 데 굉장히 문제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폭력 행동에 좀 많이 기여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책 지역을 보시면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스토킹의 어떤 가해자들이 가지는 범죄 유발 요인들을 이제 잘 이렇게 확립을 했으니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어떤 집행 단계나 수사의 재판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해자 위험 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좀 활용을 하자는 것이 결국 이 연구의 굉장히 중요한 취지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그 가해자의 잠정 조치 중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지 않은 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 조치로서 지금 전자감독이 이제 올 1월부터 시행이 되었잖아요. 이거 외에 저희 연구에 제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고인 상담 위탁입니다. 가해자가 사실은 스스로 이제 어떤 문제를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한 병식이 굉장히 낮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40% 이상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보고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들이 어떤 그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이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담 위탁이 필요하겠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의무 조치가 아니라 뭐 경찰에서 이제 뭐 기회가 있을 때 실시하고 있는 좀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어떤 좀 강제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잠정 조치로서 상담 위탁을 하는 이런 조치를 지금 저희 연구에서 제안을 하고 있고 또 경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스토킹 처벌법의 개선 방안으로서 어떤 구성 요건의 정비라거나 그리고 사건 처리 절차의 개선이라거나 피해자 보호 절차의 강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연구에서 좀 세세하게 제시를 해놓았으니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